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스코틀랜드 계몽 사상이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되고 한번 여기서 나온 문제의식이 우리 시대에 재구성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 시작은 아마 종교계예요. 그 다음에 30년 전쟁. 이게 종교 전쟁이죠. 그러니까 유럽사에서 이 30년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의 결과가 베스트팔렌 조약이고 근대국가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지점인데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문제가 아마 그전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휴머니티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데이비드 휴미 이제 이 휴머니티스가 아니라 휴먼 네이처다. 이 두 개는 저는 굉장히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휴머니티스라는 를 통해서 인간의 문의를 생각하는 방식하고 휴먼 네이처라고 보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휴먼 네이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기적 개인, 그러니까 인간이란 본래 이기적인 동물이고 이성적이보다는 이거를 인간의 삶의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공동체와 국가를 재구성해야 되든지 형성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아마 저는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근대의 가장 토대가 되는 이기적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이 우리 시대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공화주의 문제로 보던 아니면 민주주의 문제로 보던 이게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넌 문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아마 이 기획을 아마 이 우리 콜로키움이 아마 이런 문제의식으로 미래 문명에 대해서 화두로 삼은 것 같고 그 시작으로 신주교 선생님이 발표를 기획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얘기고요. 실질적인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는지 신주교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뭐 너무 거창하게 우리 김규봉 선생님 소개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없고 오늘 이제 제목이 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다시 생각하는가라고 잡았는데 이제 주요 내용은 사와 공의 문제를 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문제의식하고도 연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년 3년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인생을 산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좀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현실을 봐도 그렇고,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전으로 되돌아간 어떤 생각, 제가 젊었을 때 20대에 했던 생각,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점이 제 현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저러고 보면 이제 살 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몇 년이나 남았는지 이 유효 기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쳐 지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이 원점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원점이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이 원점을 어떻게 보면 디폴트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어떤 상황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믿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철학자들은 던져진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태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가 선택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역사적 상황에 던져지게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부모로부터 받은 DNA 그리고 성장하면서 겪었던 경험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죠.
현재 우리 상황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가 돼 있고 경제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장 자본주의 체제 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가 한 얘기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서 바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념을 해도 안 되겠고 또 만용을 부려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또 바꿀 수 있다고 나서서 안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현실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현대로 오게 되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많이 느끼는 것들이 이게 개인의 어떤 이기성하고 동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뭐 근대뿐 아니라 서양 동양할 것 없이 고대에서부터 다 있던 얘기예요. 공자님도 뭐 소인 군자 얘기를 했고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국가, 뭐 자유와 권력, 나와 타인, 나와 우리, 부분과 전체, 안과 박 이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저는 사와 공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전통에서 오게 되면은 이 사적 개념, 사적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서양도 그렇죠. 근대 출발점이 개인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서양의 17세기는 18세기하고의 상당한 유사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오늘날도 여전히 어떤 의미 있는 문제의식이겠다.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시대에 철학자로 보면은 데비드 휴me, 그 다음에 경제학 철학자 아담 스미스 이런 철학자들이 가졌던 문제의식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봉착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으로 이제 사와 공 아니면 사익과 공이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대단히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60년대적인 사고방식, 60년대적인 사회 변화와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17세기, 18세기죠. 1723년에 태어났으니까 작년에 한생 300주년이었죠. 그리고 1790년에 죽었죠. 그래서 근대화가 막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또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면은 이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아시 비 합이 내가 하면 노면서 네가 하면은 불륜 뭐 이게 이제 유식하게 이렇게 작년에 이게 아마 도서신문에서 뽑았던 그런 고사성어인 것 같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작년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그 초등학교 교사의 어떤 그 비극적 상황, 그걸 뭐 내세계 지상주의 이런 말로 김웅 선생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사회에 좀 깊이 논의는 안 됐습니다만 내세계 지상주의,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된다, 뭐 이런 의식이겠죠. 이제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정치계에서는 탐욕이라든지 그다음 이기심과 탐욕, 이기심과 도덕, 도덕과 경제, 뭐 도덕 철학과 경제학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서 우리 사회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탑이 이런 것들은 나와 너의 문제, 개인의 이기심과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익의 문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건 뭐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이기심은 근대 이후로 정당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담 스미스의 이제 국부론을 읽어보면 이제 이게 나오죠. 그러나 저는 그 아담 스미스가 정당하다고 생각한 이기심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시장 경제 상황에서의 이기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공적 부분의 이기심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은 그 공적 부분에서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익 추구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사익 추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공 부분, 공적인 성격이 강한 조직들이 전부 사익 추구의 장이 된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또 뭐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공공 부분이라고 하는 게 다 허위다. 그 공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사익 추구의 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퍼블릭 초이스 시오리도 나올 정도로 공공 부분을 시장과 동일시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생각들을 풀어볼 수 있는 그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담 스미스의 저는 그 두 가지 저서에 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인의 어깨에 의해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뭐 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철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학이 그렇게 독립적인 학문으로 분리가 안 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보면은 삶을 총체적으로 감망한 근대 사상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학문이 너무나 이렇게 분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나 사회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18세기만 하더라도 학문이 분화가 덜 돼서 사회와 인간을 좀 더 넓은 이제 범위 안에서 보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이 얘기는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 중에 이제 국부론은 뭐 이 근대 경제학의 교과서라고 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도덕 감정론은 철학이나 경제학에서도 거의 잊혀진 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도덕 감정론에 대한 관심이 좀 불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번역이 두 가지가 나왔을 정도로 최근엔 좀 관심이 불어났습니다만은 이 도덕 감정론은 철학에서도 데비드 휴메의 어떤 그 윤리학은 얘기되더라도 이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은 철학 교과서나 윤리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과 분리되지 않은 적어도 윤리학의 어떤 그 토대한 경제학을 꿈꾸었던 아담 스미스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덕 감정론에 나오는 그 주요 개념들이 이기심이라든지 자기의 공감, 시인과 부인, 공정한 관찰자, 자의 정의, 보이지 않는 손, 의도하지 않는 결과 이런 것들이 주요 개념이 됩니다. 그래도 아담 스미스는 이 부의 창조의 조건으로 자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와 사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아담 스미스의 경제론이에요. 이거가 이제 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고 마치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은 도덕과는 아무 무관하게 없는 이기적 욕망 추구의 장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나 이 도덕 감정론을 보게 되면 인간의 탐욕, 그리드죠. 탐욕이라든지 인간관계 상업화, 소외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정경유착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스코틀은 계몽주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제가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만은 그 잉글랜드 은행의 총재인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마크 카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가치라고 하는 책을 1922년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밸류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래서 은행가 내지는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처음에 보면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티칸에서 있었던 회의에 지금 현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회의에 점심시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한 말씀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있었던 시장 체제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콘퍼런스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황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점심에는 와인이 나올 것입니다. 와인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향이 있습니다. 색이 있고 입맛을 돋우는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정신을 북돋우는 알코올도 있습니다. 와인은 우리의 여러 감각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 마지막에는 그라파를 마실 것입니다. 이게 아마 그 식사 끝날 때 마시는 아마 술인 모양이에요. 그라파에는 알코올만 들어있습니다. 포도주는 여러 가지 향과 맛이 들어있는데 그라파는 오직 알코올이라는 겁니다. 그라파는 와인을 증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30도에서 60도 정도의 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인간성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열정, 호기심, 이성적인 것, 이타적인 것, 창의성, 이기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이기심 한 가지만 있습니다. 시장은 인간성을 증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인간의 여러 가지 성질에 비유하고 그라파를 시장에 비유한 거죠. 여러분이 할 일은 그라파를 와인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다시 인간성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황께서 결국 시장 경제가 인간성 가운데 이기심만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보면 타락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시장이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으로 오늘날 시장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요?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담 스미스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라파가 아니고 시장은 포도주를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건 다 빠져나가고 그라파만 남았다. 알코올만 남았다. 이게 시장이다. 이기심만 남았다. 이런 것을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은 이 시장의 탄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시장만 탄생한 것이 아니고 근대의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현대 시장은 그렇습니다. 인류가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교환이 일어나고 경제활동이 나타나면서 물건을 바꾸는 이런 시장은 존재했겠죠.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상업사회가 도래하고 자본주의가 이후의 그 시장은 물리적 시장, 전통적 존재했던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 보게 되면 이 근대하고 시장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자본주의라고 부르든. 그래서 이 근대의 가장 출발점이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 계몽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계몽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익숙한 말이기도 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간단하게 요약은 할 수 없습니다만 계몽은 주로 빚제 시대, 이성의 시대. 서양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전개된 것. 기존에 존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회가 전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뭐 이 계몽의 이념을 미성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니면 미성숙고로부터 벗어나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감하게 알려고 하라. 이거는 칸트의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논문에 나오는 얘기죠. 가감하게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너 자신은 하나의 개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에게 주어진 그 이성 능력을 사용해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의 전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계몽의 이념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식, 자유, 행복, 봉건적 질서와 신의 질서 대신에 지식과 자유가 들어서게 되고 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선택하는 행복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일라이트먼트 나우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사람이 뭐죠? 스티븐 핑커? 이제 그 사람은 계몽의 이념을 이성, 공감, 과학, 진보, 휴머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핑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감을 넣은 게 상당히 재미있는데 되게 이성만 넣는데 이제 공감을 넣은 이유는 아마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이성보다는 더 공감을 중시하는 그런 계몽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기술.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진보, 그리고 휴머니즘. 그래서 그 스티븐 핑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계몽주의의 이념을 상실한 것이 오늘의 문제점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인간의 결국 과학과 진보와 휴머니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전체주의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추측한데는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의 정치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현재 이제 유력한 다음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나섰던 그 누굽니까?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국은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는 결국 권위주의로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것은 결국 계몽을 정신을 상실해서 그렇다. 인류가 어떤 그 희망을 상실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스티븐 핑크입니다. 그럼 물론 계몽주의 역사적 배경 뭐 이런 얘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대규모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 조건이 변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가장 이제 아담 스미스의 생각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안정을 회복할 것인가. 안정은 질서하고 밀접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안정을 확보하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인류가 번영할 수 있을까? 경제적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는 거겠죠. 이 두 가지 가지였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에 대한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혈족, 토지, 신분, 종교, 지역 공동체, 전제 군주제의 붕괴. 우리로 보게 되면 전통사회의 붕괴죠. 중상주의에서 상업 자본주의로 변화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나타난 게 자유주의적 사회관이 나타나가지고 개인주의적 민주주의, 자본주의, 상업주의적인 사회가 도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영국의 계몽주의도 있고 프랑스의 계몽주의도 있습니다만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는 상당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정신
인적 물질적 자부심의 향상에 관심이 있었다. 이 스코틀랜드라고는 독특한 지역이 있죠. 1709년인가에 이제 그 잉글랜드하고 이제 스코틀랜드 합쳐지게 되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사익과 공익을 얻은 도덕 철학의 정립, 그래서 지금 아담 버거슨, 프랜시스 허치슨, 데이비드 휴, 아담 스미스 이런 분들이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특성으로 몇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프랑스 계몽주의하고 달리 합리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감각을 중시했고, 경험주의적 인간 연구 방법을 채택했고, 인간 본성의 문제를 중시했다. 휴먼 사이언스, 사이언스 오브 맨이라고 하는 학문을 정립하려고 했다. 이거는 뭐 뉴턴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생활 개성의 본능이 있고 교환 본능을 중시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이제 한 뭐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아담 스미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덕 감정론은 1759년에 초판이 나오고 1790년에 이게 아담 스미스 죽는 해죠. 그때 6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그 발간된 국부론보다는 도덕 감정론에 더 애착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국부론도 꾸준히 개정판을 내가지고 아담 스미스가 죽은 뒤에 1991년에 마지막 개정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도덕 감정론은 국부론의 토대가 됩니다. 이건 이제 아담 스미스의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가 독립적인 저서로 해석이 된 적도 있고 연결시키는 게 옳다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저는 이 연결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 그레이트 소사이티 등장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거대 사회라고 뭐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사회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 근대 자본주의가 발생한 이유는 사회 자체의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소위 얘기하면은 우리 사회를 본다고 하면은 전통 사회에서 도시화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면은 대면 사회에서 결국은 비대면 사회, 우리가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대면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는 사람들끼리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그러죠. 그냥 뭐 평생 동안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150리, 200리 밖으로 안 나가면서 같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살다가 죽는 게 전통사회라고 하면은 거대 사회가 된 이유로는 먹고 사는 그것의 문제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 슈퍼마켓 가서 모든 거 다 사잖아요. 먹을 거리 다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누가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 전면적으로 바뀐 겁니다. 이걸 이제 임퍼서널 소사이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장 경제 이야기할 때에 협력이 아니고 경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철저하게 협력을 하는 거예요. 코퍼레이션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만 임퍼서널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돈 주고 사고 공급받으면서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면서 혜택을 누리는, 서로 모르면서 돕고 사는 사회가 이 거대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려고 하면은 전통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도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데이비드 휴미나 아담 스미스 아니면 현대를 보게 되면은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우리하고는. 그래서 결국 아담 스미스도 마르크스하고는 달리 인간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수렵사회, 목축사회, 농업사회, 상업사회로 변화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사회 이전하고 상업사회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사회와 다른 도덕 철학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아담 스미스는 모랄 필라스피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뭐 도덕 철학으로 번역을 합니다만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그 도덕 철학은 현대로 본다고 하면 윤리학과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행동에 관한 모든 학문을 의미하는 것이 도덕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TMS의 이제 그 도덕 감정론인데요. 여기 주요 개념들이에요. 공감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도덕 감정론에서 주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이익, 셀프 인터레스트 플러스 모랄리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 impartial spectator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는 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뭐 공정한 관찰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공평한 인간자 뭐 이런 번역도 있고 또 공평한 관찰자라고 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사회에서 더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시장의 윤리로서는 신중, 절제, 자애, 자제 이런 개념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조금 전에 김봉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는 특히 보게 되면 이제 서양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로부터 권력을 받았다. 이게 뭐 안건 신수설이죠.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는. 동양으로 보게 되면은 뭐 안건 천수설, 왕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이 천으로부터 왔다. 이런 게 있고 이제 근대로 보면은 계약론이라고 계약이죠. 계약론. 그런데 이제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론도 문제가 있고 안건 신수설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들끼리 국가를 어떻게 형성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계약도 아니고 뭐 그런 이제 그걸 뭐 자생적 질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계약론의 어떤 대안적인 국가관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도덕은 서로 연결되어서 분리할 수가 없다. 건강한 경제는 노동분업을 통한 사회적 협동에 의존한다. 사회적 협동은 사적 소유와 법의 지배와 같은 제도에 의존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담 스미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더라도 아담 스미스는 자기 이익과 도덕을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이 경제는 그냥 도저히 해석을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아담 스미스에 의한 그 해석 내지는 선입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이 심화되는 것은 신고전 경제학은 경제학을 과학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코노믹스가 이제 사회와 과학이 붙어 있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출현하면서 경제학의 과학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요즘 정치학까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정치학도. 그래서 경제학은 이데올로기라든지 신학이라든지 도덕 철학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소위 말하면 가치로부터 경제학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은 규범적, 윤리적 고려가 없는 가치 중립적이 실정과학으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신고전파 경제학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경제학 책을 보게 되면 전부 수식이 나와요. 전부 계량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경제학이 결국은 윤리학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신고전파 경제학인데 이거는 아담 스미스 생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황이 얘기했듯이 결국 경제학에 남은 것은 셀프 인터레스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경제적 행위자는 호모 이코노미쿠스고 합리적으로 공리를 최대화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개인, 자기 이익은 협동과 상호 이익과 같은 도덕적 덕과나 모순되는 탐욕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 중에 결국 셀프 인터레스트만 남은 것이 시장 경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그
도덕 감정론과 국분론에서 전개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 아담 스미스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도덕 감정론과 국분론에서 단 한 차례씩만 나옵니다. 주요 간시 개념은 아니죠. 제가 그 참고 자료로 한 책에 보면 그 나오는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연금술, 이 표현은 시장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장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이 한 얘기입니다. 시장의 연금술은.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시장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소위 말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지만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제공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사익이 공익으로 변하는 거죠. 전혀 성격이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연금술이죠. 금을 만들어내니까 다른 금속으로 금을 만드니까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시장의 놀라운 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인간애나 정의감이 아니라 지주의 사치와 허영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지주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이익의 정진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자기 의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이거는 뭐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 사회에 쓰여있죠. 선의는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런 말. 지옥은 선의에서 나왔다. 이건 이제 반대 얘기죠. 선의로 뭐를 시도해도 결과는 전혀 반대가 나온다. 이때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죠. 또 이기심이 이타적인 결과를 나오는데 이것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행동이 전혀 의지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조심스럽고 무엇인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또 교훈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사치, 탐욕, 허용,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간에 부정적으로만 봤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대로 오게 되면은 인간의 행동을 유인하는 주요한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 해겔 같은 사람은 우월 욕망하고 대등 욕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월 욕망도 있고 대등 욕망도 있다. 이건 뭐 니체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이 우월 욕망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등 욕망이 지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 일종의 동기, 존경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인간에게는 이런 우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부를 쌓고 누리는 욕구는 도덕적 관점에서는 희망적이지만은 경제 주체에게는 근로 동기를 부여하고 권면하게 일하게 한다. 새로운 자원과 기술을 개발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겔도 그런 말을 썼어요. 이성의 간지. 주로 뭐 정치인을 상대로 쓴 말입니다만은 다 이제 신이 절대적 신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영웅들의 이기심을 이용한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겔이 썼던 거 이성의 간지라고 하는 거고 뭐 또 칸트 같은 경우도 비사교적 사교성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월 욕망이 인류의 문명을 끌고 가는 동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이제
니체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영웅상한에 빠졌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그래서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최후의 인간, 니체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현대사회라고 하는 게 평등만을 추구하고 대등 욕망에다 젖어 있어서 소비자로서의 만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좀 암담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라면도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문명의 어떤 그 발전의 동인, 활력 이런 것이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거 참 애매한 개념이긴 하죠. 이게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탐욕,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 이 개념이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동일시하고, 또 자본주의를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개념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를 이제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셀프 인터레스트하고 그리드는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셀프 인터레스트가 조금만 더 발전하거나 나가게 되면 그리 탐욕이 되는데, 아담 스미스는 탐욕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개인 내지는 장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담 스미스는 셀프 인터레스트는 자유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 개인의 이익과 공동선이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이 탐욕은 개인주의와 무정부주의가 탐욕을 부추기고, 이제 이게 탐욕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금융과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이게 크로니 캐피탈리즘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걸 뭐 우리가 요즘 말로 쓰는 말로는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거를 초래한 것이 탐욕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 집을 잃고 고통을 당했다. 크로니 캐피탈리즘 정경 유착이다. 그래서 이 셀프 인트레스트하고 그리들을 구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아까 교황이 얘기했듯 시장에는 셀프 인트레스트, 자기 이익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아담 스미스는 이걸 구분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구분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 이거를 뭐 그리드를 탐욕을 제어하는 장치로도 볼 수 있고 셀프 인터레스트를 제어하는 장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공정한 관찰자로 하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정한 관찰자. 이걸 뭐 이제 양심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공정한 관찰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공정한 관찰자가 어떻게 판단할까를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거라고 하는 신경을 쓴다라고 다고 아담 스미스는 전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것인가 나쁘게 볼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의식한다. 이 공정한. 그래도 우리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내 속에 있는 공정 관찰자의 눈을 의식을 하는데, 때때로 이제 공정 관찰자가 나오는 배경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아니면 전혀 나와 다른 사람인 눈이 없다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나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나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전적으로 타인의 눈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아니면 타인의 판단을 보면서. 그래서 내 속에 나를 형성하게 된다는 이것이 공정한 관찰자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하더라도 공감 능력이 있고
자기 속에 공정한 관찰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셀프 인터레스트를 제어하고 경쟁이 제어하고 또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규칙, 또 설명하면 복잡합니다만 이거는 넓게 보면 법 같은 겁니다. 정의와 선행, 자해가 일반적 규칙인데 특히 이 중에 정의의 원칙이 인간의 셀프 인터레스트를 제어한다. 이건 뭐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의 지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인터레스트를 그냥 고삐 풀린 말처럼 풀어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현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작동 안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 공감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담 스미스를 우리가 이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인간에게는 이기심뿐만 아니라 이타심 또 이 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는 그런 능력이 본능적으로 있다는 걸 공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타인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정치에 참여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사회적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공감을 통해서 공정한 관찰자를 형성하고 있고 공정한 관찰자는 칭찬을 받고 비난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공정한 관찰자의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받는 행위는 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또 뭐예요? 자신의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을 무시하려는 연약함도 인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관찰 판단에 따르는 것을 일반적 규칙으로 설정을 하고 일반적 규칙은 탐욕을 제어하고 윤리에서 법으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규칙의 형성 이거는 뭐 기계 설명하기 힘듭니다만 여하튼 공정한 관찰자가 비난할 만한 행위를 모두 피하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 정의를 해치는 행위, 타인의 생명, 재산, 명예를 해치는 행위, 뭐 이런 건 다 피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관찰자가 칭찬할 만한 행위를 추진하라.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게 여길 행위를 해라. 타인의 이익을 정진해라. 자의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아담 스미스는 앞에 게 이제 그 피해야 될 이걸 정의예요. 이거는 정의의 원칙인데 이 정의를 건물의 기둥에 비유를 하고 예, 그 이거는 장식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반응은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다른 사람의 반응은 존경하고 감탄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누구를 보면 존경하거나 감탄하고 또 어떤 인간을 보면 경멸하거나 나는 무시를 하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아담 스미스의 행복과 불행으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매듭을 주려고 그러는데 아담 스미스는 스토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행복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행복으로 봤습니다. 스토아파가 그런 거죠. 그래서 도덕감정론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하다. 뭐 여기서 양심의 거리낌이라고 하는 건 뭐 범죄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을 많이 벌어야 인간이 행복하다 이런 거 없어요. 돈이 많이 행복. 그게 아니고
그냥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 거리낌이 없어 행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수준의 생활은 유지해야 된다. 이건 이제 아담 스미스는 시장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시장이 보상으로 줄 거라고 아담 스미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인간이 너무 가난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과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인가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나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뭐 그 당시에는 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는 건 우리가 감수할 만한데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멸당하는 건 인간은 못 참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훈련이 된 사람도. 그래서 최저 수준의 생활은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는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 최저 생계비를 벌 수 있다라고 이 도덕 감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은 아담 스미스가 이제 본 불행이에요. 행복이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 얻을 수 있다. 최저 수준의 수입에 만족하지 않는다. 소금, 기만, 허영, 야심 이런 데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만한 것이 있는데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고 뭐 이런 우리 그걸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수도학파 사람들은 자기를 기만이라고 해요. 기만. 자기를 속이고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허영에 빠지는 거고 야심에 찬 사람들인데 재미있게도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문명 사회의 기여 발전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말로 하면 뭐예요? 거꾸로 불행한 사람이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빈곤을 감수하고 사회 번영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나쁠 것이 없는데 사회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돈을 끊임없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경제인들, 기업인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더 개인적으로는 불행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아담 스미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재밌는 건데 아담 스미스는 사람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연약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눕니다. 연약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아까로 되돌아가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벌고 자신의 어떤 그 내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불행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 이 부에 대한 야심이 있고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 아까 아담 스미스가 문명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얘기했죠. 이런 사람을 왜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아니 왜 연약한 사람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밖에 있는 타인의 판단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강한 주관성이라든지 판단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아담 스미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로 올라갈수록
자기를 존중하고 칭송하니까 그거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역설적인 얘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이런 사람들이 문명 발전에 기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와 지위에 대한 야심과 경쟁이 너무 심하면은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동요를 일으키고 강탈하고 부정의 원인이 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느 선에서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나 그 선이 어디까지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내게 살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과정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과 북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오는 그 두 구절입니다. 이건 제가 그 참고 자료로 낸 그 자료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담 스미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약간 한 얘기죠. 지혜의 덕의 길이 있고 fortune의 포춘을 추구하는 이게 뭐 부와 높은 걸 추구하는 그런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덕의 길에 있는 사람과 야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아담 스미스는 야망이 있는 사람도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속성이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마음속에 존재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의 길로 덕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야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야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부와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세상의 평가를 중시하고 공정한 관찰자의 비난을 무시하고 기만에 빠지고 그렇지만은 사회의 번영을 견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또 너무 나대지 않도록 사회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아담 스미스를 읽으면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공정한 관찰자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부각이 안 된 개념인데 이거를 참 다 잃어서 상실하는 게 아닌가 현대인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어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적 상황에 매몰돼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옛날에 우리 사회 상당히 유행한 적 있죠. 엘리 프롬의 소유와 존재냐 to be or to have인가요? 그 원문이 그걸 읽을 때 이제 느꼈지 못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엘리 프롬은 소유와 존재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 소유와 존재. 우리 책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팔린 책인데, 그래서 저는 아담 스미스를 좀 재해석하며 해본다고 하면은 이 소유와 존재가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존재가 같이 가야 한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이렇게 뭐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개인의 이성과 감성, 개인과 제도, 구체성과 보편성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분리되어서 논의가 되고 이것들은 좀 통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인간의 어떤 삶을 그 규제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끄는 것이 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정치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러면 조화를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즘은 전부 법의 문제로 가버린 것 같아요. 법의 문제로. 윤리의 문제는 거의 관심도 없고 정치도 거의 실종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도 대화와 타협 이런 게 정치의 본질이 아니겠어요? 그럼 다 그냥 뭐 법으로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린 게 어떤 개인의 특성이 아닌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니까 결국 법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과 인격 이런 것을 좀 존중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의 출발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어떤 건 메타 인식자로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공정한 관찰자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더 해보게 됐습니다. 이걸로 제 뭐 발제라고 할까 이건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신중수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30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이제 계셨는데 300년 후에 아담 스미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부활한 아담 스미스, 신준수 선생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